베트남 어디에 계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해 건달에게 위협당하는 정우를 구해준 길상.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던 베트남에서의 은인을 만났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장 자리에서 은퇴를 한 달 앞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죠. 74세의 나이에도 아직 운전대를 놓지 않는 것이 제 작은 자존심이랄까요? 서울 도심의 아침 교통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 섰을 때 문득 백미러로 비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제 차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초록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충격이 느껴졌어요. 뭐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안전벨트가 제 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펴보니 뒤범퍼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려던 찰나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노인네가 운전 똑바로 못해. 갑자기 왜 서 있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그 청년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이라 정차했을 뿐입니다. 진정하시고 보험 처리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청년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나이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이거 다 찍고 있으니까 알아. 내 차 수리비 물어내. 청년은 휴대폰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고 일부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베트남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력하다니.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친구, 어르신께 예의가 그 모양인가. 뒤를 돌아보니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그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강렬했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청년은 비웃으며 말했죠. 뭐야, 또 다른 노인네. 당신들끼리 짜고 사기치는 거야? 그 순간 제 앞에 선 노인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청년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는 놀라운 속도로 청년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순식간에 청년은 땅에 무릎을 꿇었고 노인은 가볍게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 손, 한 번 잡으면 안 놓는다. 내가 오늘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알게 될 거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야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위협받을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나요. 아파요. 청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천천히 손을 풀며 말했어요. 사과해. 어르신께. 청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가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어요. 노인은 그런 청년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의가 없군요. 괜찮으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금 전 상황이 믿기지 않아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노인이 제 차 뒤범퍼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만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크게 손상된 건 아니지만 수리는 필요해 보이는군요. 제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곳에서 고쳐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한 방금 전 그의 몸놀림은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요. 걱정 마십시오. 제 아들이 정비소를 함께 운영하니 차는 맡겨두시고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퇴근하실 때 제가 다시 모시러 오죠.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수락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길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트럭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길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병대에서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요. 길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느 지역에 계셨습니까? 주로 꽝찌 지역이었습니다. 71년에요. 길상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내릴 때 길상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오후 6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병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흘러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침의 사건과 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지, 우리가 혹시 같은 전투에 참여했던 것은 아닐지,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약속대로 길상이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차를 몰고 왔더군요. 벌써 고치셨나요? 간단한 수리였습니다. 내일 마저 손보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저를 자신의 정비소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여러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패와 해병대 공로패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걸린 전우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베트남 정글을 배경으로 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분명 젊은 시절의 길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사진에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기억 속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71년 꽝찌에서 수색 중 매복에 걸려 부상당했던 해병 맞습니까? 길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그때 직접 응급수술한 군의관이요. 길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평생 찾던 분입니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정글 속 포탄 소리, 비명, 그리고 피. 저는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길상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만나다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길상은 제 맞은편에 앉아 깊은 감정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 모든 기록이 혼란스러웠고 선생님의 이름만 알 뿐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었어요. 나도 자네가 살아남았는지 늘 궁금했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지. 길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다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군의관이었던 저는 의무병 2명과 함께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죠.
갑작스러운 교전이 시작됐고 부상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자네는 수색대장이었지. 부하들을 먼저 후송시키고 자신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네. 길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그런 용기는 잊을 수 없소. 정비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길상은 잠시 일어나 작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제게 건넸습니다. 제 다리에서 선생님이 직접 꺼내신 파편입니다. 평생 부적처럼 간직해왔어요. 그 작은 금속 조각을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포탄 파편을 집어내며 필사적으로 지혈하던 순간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길상의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길상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오히려 자네가 살아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선물이네. 길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그 상황을 보고 뛰어든 것도 그날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비소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5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길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 좋으신가요? 커피가 좋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군의관 시절엔 커피가 없으면 버틸 수 없었죠. 길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잔의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정확하고 낭비 없는 동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길상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와 병원에서 일했소.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가족들은 잘 지내십니까?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길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후 자동차 정비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모아서 이 정비소를 차렸죠. 아내와 아들, 딸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이 가게를 거의 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눈은 자꾸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상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꽝찌 북부 정글에서 수색 임무 중이었죠. 저는 12명의 수색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갑자기 매복에 걸렸습니다. 적의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고 우리는 즉시 대응 사격을 했죠. 하지만 적의 위치가 유리했어요. 고지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길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그 상처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대원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요. 그때 갑자기 박격포 한 발이 제 근처에 떨어졌고 길상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날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다음 기억은 극심한 통증뿐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큰 파편이 박혔고 피가 많이 흘렀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응급처치소에 있던 저에게 한 병사가 뛰어와 급히 알렸죠. 간부 한 명이 중상이다.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길상이 계속했습니다.
포탄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2명의 의무병과 함께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나는 자네의 다리를 살리기 위해 즉시 응급수술을 시작했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본 장비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소.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 길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살려야 해. 이 사람은 이 전투를 지휘하던 간부야. 그 말씀이 제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상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군대 수첩, 군번줄,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길상은 그중 한 장을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저를 수술하신 직후의 사진입니다. 의무병 중 한 명이 찍어준 거예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수술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과 피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젊은 길상의 모습도 보였죠. 이걸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나요? 의무병이 나중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신이 살아난 기적의 순간이라며 이 사진을 주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그날 당신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소. 파편이 대퇴동맥 바로 옆을 지나갔고 조금만 더 안쪽이었다면. 알고 있습니다. 길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다른 의사에게 들었어요. 제가 살아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군인들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건 그 사건 일주일 전에 찍은 우리 수색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12명의 젊은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길상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날 작전 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 8명 뿐이었습니다. 4명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른쪽 끝에 서 있는 한 군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사진 속 인물을 가리켰어요. 길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중사입니다. 그날 전사한 4명 중 한 명이죠.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김중사.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수술 후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을 때 들었던 소식. 그가 어떻게 전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상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공식 기록과 실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길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김중사는 사실적의 총에 맞아 전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부상당한 저를 구하러 돌아왔다가. 길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저를 업고 가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폭발 직전 그는 저를 던져서 살렸어요. 하지만 자신은 말을 잇지 못하는 길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공식 기록에는 적의 사격으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뢰지대에서의 작전은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길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진실은 종종 기록과 다르게 마음속에 남는 법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생존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김중사의 가족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영웅으로 전사했다는 사실만 전해졌죠. 사실 저도 그의 가족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비소 안으로 붉게 물들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 50년간 고민해왔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진실은 때로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자비로울 때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주는 해방감도 있습니다. 김중사의 가족.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었을 거예요. 가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간직해온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문득 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길상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그날 밤 김중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사진입니다. 그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중사의 아내와 아들이었을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왜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길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김중사의 시신이 후송되었을 때 저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죠. 원래는 유품과 함께 가족에게 돌려보내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저는 이 사진을 제 수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돌려줄 기회를 놓쳤죠.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진이 김중사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가족을 찾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길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사의 아들과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정비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길상과 닮은 인상이었죠. 아버지, 일은 다 끝내셨어요? 어머니가 저녁 준비됐다고. 남자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길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이쪽은 내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야, 이분은 내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군의관 선생님이시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제게 인사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베트남에서 자신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저는 민수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아버지처럼 단단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손님을 위해 준비하셨답니다. 길상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내도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 할 겁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우연한 만남을 더 이어가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비소를 나서며 김중사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이 마침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챕터 7가족의 식탁에서 길상의 집은 정비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길상이 저를 안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길상의 아내였어요. 여보, 이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군의관 선생님이셔. 길상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감사함은 시간이 멈춘 듯 생생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민수가 소주 한 병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5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요. 길상이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길상이 어떻게 제대 후 자동차 정비를 배웠는지,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지, 그리고 민수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까지.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제 지갑 속 김중사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길상 씨, 아까 정비소에서 나눈 이야기. 김중사의 가족에 대해 말입니다. 길상은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의 아내와 아들도 우리의 분위기 변화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김중사의 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그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는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며 베트남 참전 용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길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나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구하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상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길상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진. 그것은 그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유품이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50년 동안 미뤄온 책임이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김중사의 아들을 만나러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음 날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상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김중사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쓰셨다고 합니다. 길상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경험이 그의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겠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교정에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인문대학 건물에서 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407호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50년 전 사진 속 김중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교수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길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박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고 차를 준비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 복무하셨던 분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저는 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중사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담긴 그 사진을요. 이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당신의 아버지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김 교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길상은 그날의 작전, 자신이 부상당한 상황, 그리고 김중사가 어떻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김중사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길상을 살린 이야기까지.
당신의 아버지는 저를 업고 가다가 지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던져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만 자신은 길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전우를 구하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식 기록은 달랐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역사학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김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다음 주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모일 예정이에요.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그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다른 참전용사들에게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이름의 이 기념관은 김 교수가 사비를 들여 설립한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많은 노년의 참전용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단상 위로 안내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제 아버지 김영호 중사와 함께 베트남에서 복무하셨던 박길상 씨와 당시 군의관이셨던 선생님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노년의 참전용사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청룡부대 이소되셨습니까? 한 노인이 길상에게 물었어요. 길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상철입니다. 삼소대였죠. 우리는 당신이 실종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중사가 당신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둘 참전용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조각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0년 만에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가 부상당했던 순간부터 김중사의 희생,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까지. 참전용사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 참전용사가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곧 다른 참전용사들도 함께 일어나 경례했어요. 그것은 김중사를 향한, 그리고 그날 희생된 모든 전우들을 향한 경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작은 유리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중사의 군번줄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이 기념관에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번줄과 함께 이 사진도요. 그는 우리가 가져온 사진을 조심스럽게 케이스 안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과 함께 길상이 가지고 있던 부대 사진도 함께 전시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참전 용사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5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립현충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길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 김중사의 묘 앞에 섰을 때 우리 셋은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 베트남의 정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되는 듯 했어요. 봄바람이 현충원의 나무들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영혼들이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처럼 그 바람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